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저는 단 5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지, 올해 42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 박준호와 27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시댁 문턱을 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셨는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준호 엄마가 잘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잘 보살펴.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해 보였거든요.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저는 새댁으로서 열심히 살림을 배워갔어요. 시댁은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은퇴하신 공무원이셨어요. 우리 부부는 전세로 시작했지만 맞벌이를 하니까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셨고 시누이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요. 변화는 제가 임신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이제 내가 우리 박씨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야. 애를 낳아야 며느리지. 그 전까지는 그냥 손님이나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지난 3년은 뭐였을까요? 출산 후에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대신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좋아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제 방에 수시로 들어오셔서 아기를 확인하셨어요. 밤에 제가 수유를 할 때도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시며 간섭하셨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한테 분유 좀 타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엄마 젖을 먹여야 애가 똑똑해지는데 벌써부터 편한 것만 찾으면 어떡해? 며느리가 게을러서 우리 손주 망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애 봐주러 왔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밥은 제때 차려놓는지, 남편 옷은 잘 관리하는지 체크하러 오신 거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뒤지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뭐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준호 양말이 어디 있나 찾고 있었어. 며느리가 정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면 어떡해? 제 옷장이었어요. 남편 옷장이 아니라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제 속옷까지 다 꺼내서 정리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 옷장을 뒤지셨어. 좀 그런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없으셔. 그냥 며느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해 좀 해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애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중인데도
명절 음식 준비를 다 시키셨어요. 배가 불러서 힘든데도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죠.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형님들이랑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잠깐 앉아 있으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일손이 느려서 큰일이네. 나는 둘째 배고 있을 때도 온 집안 음식을 혼자 다 했는데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 좀 힘들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요즘 애들은 임신했다고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해. 임신이 병이야?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필요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러 나가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애들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기 바쁘대. 우리 며느리도 그래. 애들은 누가 키우라고 그래. 할머니 보고 키우라는 거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일하는 건 우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엄마 세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남편도 부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가진 거였죠.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아파트 샀어요. 이제 전세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샀는데? 얼마짜리야? 제가 대답했어요. 구요. 3억 2천에 샀어요. 대출이 좀 있지만 열심히 갚을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자랑하러 왔어? 우리 시누이는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너희는 준호가 무능해서 그것밖에 못 샀구나.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시어머니는 그것밖에라고 표현하셨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무시가 더 노골적으로 변한 거예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은 극진히 대접하시면서 저희 부부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음식도 시누이 가족 먼저 주시고 선물도 시누이한테만 주셨죠. 어느 추석 때는 시누이한테 금반지를 선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효자야. 맨날 엄마 생각해주고. 그런데 며느리는 뭐 해준 게 있어야 말이지.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10년 동안 명절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제사 음식 준비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요. 시누이는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울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정작 저는 1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아왔거든요. 장례식에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런데 조문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돈 어른은 딸 하나는 시집 잘 보냈으니 편히 가시겠네.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고생은 좀 하지만 제 친척 이모가 그 말을 듣고 발끈하셨어요. 아니, 사돈 어른, 민지가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지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게 어디예요? 우리 아들 만났으니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장례식장에서 한 말 들었어? 나 정말 창피했어. 우리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소리쳤어요. 인사치레? 그게 인사치레로 들려? 15년 동안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뭘 한 건데.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시작이네. 엄마 욕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 나도 피곤해.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든 건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 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과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이 집안에서 뭐지? 가사노동자? 출산기계?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그 후로 시어머니의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명절에 하루 늦게 시댁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면서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아이고, 바쁘신 분이 오셨네. 우리 같은 시골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으시지?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 노릇보다? 제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말씀하셨어요. 변명은 됐고 어서 부엌 가서 일이나 도와. 시누이는 진작 와서 다 해놨는데 너는 맨날 늦게 와.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엌에는 설거지만 가득했어요. 시누이가 한 일이라고는 과일 몇 개 깎은 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해야 했죠. 명절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까지 전부요. 시누이는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니? 혹시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쪽을 힐끗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맞벌이 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남편 밥은 제대로 차려줘야 하는데. 남자는 밥을 잘 먹어야 일을 잘하는 거야.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항상 저녁은 챙겨요.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피곤하면 일을 그만두든지.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직장을 다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 자존심을 이렇게 버리며 살게 됐을까요? 문득 결혼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의 무시 속에서 조금씩 지워진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아? 왜 어머니가 나를 무시해도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또 그 얘기야? 엄마는 원래 성격이 그래.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호텔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식단을 정하고 저도 당연히 도와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환갑잔치를 마지막으로 이 집안과 결별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저는 몰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의뢰인님, 15년간의 경제적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세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받은 정신적 학대에 대한 기록도 남기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모든 순간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환갑잔치 2주 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야, 환갑잔치 날 너 단정하게 입고 와.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너처럼 맞벌이하는 며느리들은 맨날 차림새가 엉망이잖아.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환갑잔치 전날 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일 어머니 환갑잔치인데 당신 나한테 뭐라고 소개할 거야?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뭐 당연히 내 아내라고 소개하겠지.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당신 엄마 앞에서도 나를 당신 아내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이상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일 잘 다녀오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내일 환갑잔치에서 모든 걸 끝내기로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단정한 옷이 아니라 제가 입고 싶은 옷을 골랐어요. 빨간색 원피스요. 당당하고 화려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을 저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환갑잔치 날 아침 호텔에 도착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서 득의양양한 표정의 시누이가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집안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날이야.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지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민지, 오늘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내가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잖아. 환갑잔치에 빨간 옷을 입고 와. 주인공이 너야.
내가 주인공이야?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환갑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로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황급히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 차린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분노로 떨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 환갑잔치를 망칠 생각이야? 여기서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요. 15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환갑 선물이에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비웃으며 말씀하셨죠. 너 같은 며느리한테서 받을 건 없어. 너처럼 버릇없는 며느리는 처음 봐. 저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안에 3천만 원 들어있어요. 15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명절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쓴 제 시간과 노동에 대한 값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공짜로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내가 감히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 말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당연한 건 없다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갑질이죠.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지금 무슨 짓이야? 엄마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쳐?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말할 자격도 없어요. 명절 때마다 얼굴만 비추고 가면서 효녀 행세하잖아요. 실제로 일하는 건 다 저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당신만 칭찬하셨죠. 신우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준호야, 내 마누라 좀 데리고 나가. 당장.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장례식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친척들 앞에서 저보고 시집 잘 와서 고생은 좀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날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일손이 느려서 큰일이네. 나는 둘째 배고 있을 때도 온 집안 음식을 혼자 다 했는데 너처럼 맞벌이하는 며느리들은 맨날 차림새가 엉망이잖아. 우리 딸은 효자야. 그런데 며느리는 뭐 해준 게 있어야 말이지.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차례로 재생됐어요. 시어머니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무시와 모욕적인 말들이요.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떻게 감히.
저는 녹음기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는 절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며느리 노릇 그만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버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저를 존중하지 않은 이 집안이 저를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로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15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날 무시해도, 시누이가 날 무시해도 당신은 항상 그쪽 편이었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끝내야 해요. 15년 동안 이 집안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한 거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였어요. 이미 제 서명이 되어 있는 거였죠.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뭐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당신만 서명하면 돼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 제 몫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애들도 있잖아. 애들은 어떡하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애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고요. 당신이 만약 양육권 다툼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15년 동안의 증거가 다 있어요. 시댁에서 받은 정신적 학대, 당신이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들 전부 기록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간다고? 절대 안 돼. 손주들은 우리 집안 아이들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아이들이에요. 제가 10달 배고 나와서 15년 동안 키운 제 아이들이에요. 어머니는 명절 때 얼굴 한번 보는 게 다였잖아요. 그러면서 손주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죠.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시댁 친척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척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세상에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치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저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이모님, 이모님도 며느리셨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사신 적 없으세요? 그때 왜 참으셨어요? 버릇이 없어서요? 아니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서요? 저는 이제 안 참으려고요. 그 친척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민지야, 우리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가족인데 말이야.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안에서 가족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손이었고 며느리였고 출산 기계였어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연회장을 나가려고 했죠.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15년을 그냥 이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버린 거예요. 15년 동안 당신이 저를 버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되어줬다면,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엄마 편이었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힘들었어. 엄마와 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현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쳐놓고 연회장 밖으로 나오니 숨이 트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쌌어요. 제 옷, 제 물건들, 그리고 아이들 물건들을요. 2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진짜 가는 거야?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이미 전셋집 계약했어요. 오늘 이사 갈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도 내가 단단히 말할게.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15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요. 전셋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있었고, 이삿짐은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죠. 고요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한숨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 숨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이제 자유구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친척들까지 전화가 빗발쳤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거를 제시한 건 법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제가 어제 환갑잔치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는 것도,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요. 평소처럼 일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처와 미팅을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이 손에 잘 잡히는 거예요. 15년 동안 항상 시댁 눈치를 보면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됐어요. 부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 인생에서 짐을 하나 내려놨어요. 그래서 가벼워요. 부서장님은 무슨 뜻인지 모르셨겠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신우이였어요.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신우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이렇게 좁은 데서? 저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서 살 거예요. 넓진 않지만 제 집이에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어제 일은 너무 심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 받으셨는데 환갑잔치를 그렇게 망쳐놓고. 저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어머니가 쌓아온 게 어제 터진 거예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가족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은 명절 때마다 이 시간 얼굴 비추고 가면서 저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혼자 부엌에서 12시간 일할 때 당신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언니가 며느리니까.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됐어요. 그 말 듣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그 말이요. 이제 안 들을 거예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언니 후회할 거예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신우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시 조용해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평온했어요. 싸우고 나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괴로워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만나러 온 거였죠.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과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켜봤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엄마랑 사는 거 괜찮아? 불편한 거 없어? 큰아이가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엄마가 요즘 웃어. 전에는 맨날 우울해 보였는데. 그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직도 마음이 안 변해? 정말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결정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내한테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15년 동안은 미안하단 말씀 한 번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요? 남편이 말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엄마도 이제 달라지실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7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머니가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날 무시해도, 신우이가 날 무시해도 당신은 항상 방관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공범이었어요. 침묵으로 동조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했던 거야. 양쪽 다 상처받지 않게.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중간이란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결국 가해자 편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15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의미 없진 않아요.
두 아이를 낳았고 나름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았어. 이혼 동의서에 서명할게. 대신 아이들은 자주 보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아이들 아빠니까요. 나쁜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나쁜 아빠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문을 나서다 멈춰서서 말했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라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조정이 한 번 있었는데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은 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재산 분할도 합의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남편은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죠. 양육비도 협의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음 조정 때 최종 서명하시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지야.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멈춰 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늙어 보이셨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우리 준호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도 이제 혼자 설 때가 됐어요.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엄마 그늘 아래 있으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울부짖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뭘 해야 내가 돌아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를 놔주세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김민지로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저도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갔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차장으로 올라가는 거였죠. 부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요즘 일하는 모습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거침이 없어요. 이 기세라면 몇 년 안에 부장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지야? 돌아보니 대학 동창 은혜였어요. 15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은혜야. 세상에.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은혜가 물었어요. 너 결혼했다며? 잘 살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혼했어. 3개월 전에.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 이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지난 15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방관, 그리고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은혜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지야, 잘한 거야. 15년이나 참은 거 대단해. 나 같았으면 3년도 못 버텼을 거야. 그런데 너 표정 밝아 보여. 이혼하고 힘들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전혀.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자유롭거든. 은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외롭지는 않아? 혼자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진 않아. 근데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 엄마가 웃으니까 애들도 웃더라고. 헤어지면서 은혜가 말했어요. 민지야, 나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올래? 우리 과 애들 몇 명 만나는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갈게.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싶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은혜 말이 맞았어요. 제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서 생기가 보였죠.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대학 동창 모임에 갔어요. 7명이 모였는데 다들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 재석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민지야, 너 이혼했다며? 힘들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재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5년 전에 이혼했거든. 처음엔 실패한 것 같아서 자괴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결정이었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모임이 끝나고 재석이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석이가 물었어요. 민지야, 혹시 다시 연애할 생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싶어. 15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재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급할 것 없어. 천천히 내 시간을 가져.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친구잖아.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친구들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할 때는 시댁 일로 바빠서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났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생겨서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차장님, 아래에 손님이 오셨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네요. 누군지 여쭤봐도 말씀 안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초췌해 보이셨어요. 한 달 전보다 더 늙으신 것 같았죠. 민지야,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근처 카페로 모셨어요.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나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병원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우울증이래. 내가 떠나고 나서 잠을 못 자겠더라. 계속 그날 환갑잔치 생각만 나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와서? 라는 생각도 들었죠.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너한테 정서적 학대를 했대.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랬고, 우리 엄마도 시집 가서 그렇게 살았고, 그게 며느리의 삶인 줄 알았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시더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민지야.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라도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만. 저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깨달으신 거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알아. 너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용서는 할게요, 어머니.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15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좋은 며느리를 내 손으로 쫓아낸 거야.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봉투였어요.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환갑잔치 때 놓고 간 3천만 원. 그거 받을 수 없어. 내가 15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한 일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이건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그리고 여기 통장도 있어. 내 명의로 된 적금인데 너한테 주고 싶어. 아이들 교육비로 써.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제발 받아줘. 저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깨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여름이 왔고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끼리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시댁 가족들과 함께였고 저는 여행 내내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느라 바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오직 저와 아이들만의 시간이었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어요. 첫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다를 보러 갔어요. 아이들이 파도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저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였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한 게 아이들한테도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둘째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데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다시 안 만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는 아빠랑 다시 안 만날 거야. 큰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는 혼자여도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좋아요. 전에는 엄마가 맨날 슬퍼 보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둘째도 끼어들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애들아. 엄마가 더 열심히 살게.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가였어요. 15년 동안 제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항상 남편과 아이들, 시댁을 챙기느라 정신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을 들으며 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요가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처음보다 많이 유연해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도 유연해졌거든요. 요가 수업에서 친구도 생겼어요. 수진이라는 4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저처럼 이혼한 상태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외도로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실패한 것 같아서 자괴감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죠? 우리 다음에 산행 같이 갈래요? 저 요즘 등산 다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점점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어느덧 1년이 됐어요. 이혼한 지 1년. 그 1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죠.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결혼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서요. 15년 전 저는 사랑에 빠진 순진한 신부였고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시댁의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김민지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찾았어요. 저 자신을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김민지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별을 볼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시간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민지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신나는 소식이 있어서 말해주고 싶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래?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평온했어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충만한 고요함이었죠. 제가 선택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요. 문득 환갑잔치 날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날이요. 그날 저는 5분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그 결심은 15년에 걸쳐 쌓여온 것이었어요. 15년간의 무시, 15년간의 참음, 15년간의 자존심 상실이 마침내 폭발한 날이었죠. 만약 그날 제가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0년, 30년을 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무시를 견디며 남편의 방관을 받아들이며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날 저는 선택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존엄을 지키기로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삶이 아니라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가끔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아요.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변하셨대요.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자신의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그대로 저한테 되풀이한 거였으니까요. 대대로 이어져 온 며느리 학대의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악순환을 끊어낸 거고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관계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갑질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예요. 저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15년을 더 일찍 끝내지 못한 걸 후회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저는 제 때에 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하루예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요. 오직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하루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할까? 아이들과 공원에 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책을 읽을까? 선택은 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예요. 15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자유요. 핸드폰을 보니 대학 동창회 초대장이 와 있었어요. 다음 달에 있는 대학 졸업 20주년 동창회였죠. 저는 참석 버튼을 눌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댁 눈치 때문에 못 갔을 텐데 이제는 제가 원하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죠. 아이들 일 말고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민지 씨, 잠깐 통화 가능해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언제 어디서요? 이틀 후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죠.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전체적으로 초췌해 보였어요. 민지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차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민지 씨, 나 1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심리 상담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왔고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상담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요.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지배하는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을 반복한 거예요. 엄마 편을 들면서 뇌를 희생시키는 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으며 놀랐어요. 1년 사이에 남편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민지 씨. 진심으로 미안해요. 15년 동안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 엄마가 널 괴롭히는 걸 방관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이지만 나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상담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깨닫게 돼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무슨 진실이요?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엄마가 사실 너한테 질투했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질투요? 저한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상담받으면서 깨달은 거래요. 엄마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너는 달랐잖아요.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엄마는 그런 내가 부러웠대요. 하지만 그 부러움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시로 표현했던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질투를 했다니. 그렇게 생각하니 많은 게 이해됐어요. 제가 승진할 때마다 더 심하게 무시했던 것, 제가 아파트를 샀을 때 깎아내렸던 것, 모두 질투 때문이었던 거죠.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상담 받으시면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시고 며느리들한테 했던 짓을 후회하세요. 특히 너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저 찾아오셨을 때 이미 사과하셨어요. 용서했어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엄마가 찾아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진 않을 거예요. 남편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 씨, 나도 이제 엄마한테서 독립했어요. 따로 살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44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두 내 덕분이에요.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엄마 그늘 아래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날 깨워준 거야.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각자의 변화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요. 헤어지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민지 씨, 언젠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좋은 아빠로 남아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변했어요. 너무 늦게 변했지만요. 하지만 그들이 변한 건 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참았다면 아무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저는 단순히 저를 위해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전 남편을 만났다. 1년 만에.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변했다고 했다. 모두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다. 용서와 회복은 다른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김민지로서. 그로부터 몇 달 후 대학 동창회가 열렸어요. 2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았죠.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됐고,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됐고, 어떤 친구는 작가가 됐어요. 저녁 식사 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민지야, 너 이혼했다며? 힘들지 않았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혼자 애들 키우는 거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아이들도 엄마가 행복하니까 더 밝아졌어.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친구가 말했어요. 민지야, 너 정말 용기 있다. 나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15년을 참다가 이혼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거든.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20년 전 대학을 졸업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요. 20년 전 저는 꿈이 많았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뤘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제 자존심을, 제 행복을, 제 자아를 희생했죠. 그리고 15년 후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한 가정이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0년 전과는 다른 꿈이지만요. 이제 저의 꿈은 저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김민지로 사는 거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는 대등한 관계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쪽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불행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엄마가 우울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엄마가 행복하게 혼자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더 좋았던 거예요. 큰아이가 자다가 눈을 떴어요. 엄마, 제가 아이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야. 자다가 깼어? 큰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엄마가 우리랑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너희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너희를 낳은 거야. 큰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지? 셋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행복하게. 큰아이가 미소 지으며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행복하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미래도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주인인 삶이니까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죠.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문득 15년 전 결혼식 날의 하늘도 이렇게 맑았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은 깨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1년 반 후, 저는 다시 행복의 절정에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에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라 저 자신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였어요. 둘째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우리 뭐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놀이공원 갈까? 날씨도 좋은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놀이공원. 예전 같았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댁 눈치부터 봤을 거예요. 혹시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은 아닌지,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원하면 언제든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갈 수 있어요. 제 시간은 제 것이니까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며 웃었죠. 저도 함께 탔어요.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 놀아주는 걸 잘 못했거든요. 시댁 일로 항상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에너지가 넘쳐요. 행복하니까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소리쳤어요. 와, 정말 짜릿하다. 큰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진짜 재밌어졌어요. 전에는 맨날 피곤하다고만 했는데,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안 피곤해. 행복하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백미러로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여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떠나는 게 옳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는 거라는 걸요. 특히 딸인 큰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15년을 참지 말라고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문득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요. 연회장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확신은 현실이 됐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행복해졌으니까요. 만약 그날 제가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0년, 30년을 더 그렇게 살았겠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점점 더 김민지라는 사람이 사라지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게 됐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새로 사귄 친구들도 몇 명 올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하면서요. 월요일은 회사 회의, 화요일은 아이들 학부모 상담, 수요일은 요가, 목요일은 저녁 약속, 금요일은 회사 회식, 토요일은 등산, 일요일은 아이들과 영화 보기. 빽빽한 일정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문득 1년 반 전에 제 일정이 떠올랐어요. 시댁 방문, 시댁 청소, 시댁 음식 준비, 시댁 제사, 시댁 명절. 모든 게 시댁 중심이었죠. 제 시간은 없었어요. 제 선택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일정은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등산을 갔어요. 수진이와 그녀의 친구 3명과 함께요. 모두 40대 여성들이었고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혼했고 어떤 분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어떤 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산을 오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요.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민지 씨는 이혼하고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한 번도요. 오히려 더 일찍 못한 게 후회돼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거든요. 근데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서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30년을 더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용기를 주셔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탁 트인 전망이 우리 앞에 펼쳐졌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쾌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언니 표정 정말 밝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 정기 모임 만들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등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모두가 찬성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40대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자유인들의 모임이었죠. 각자 자기 인생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이었어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민지 그 자체였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부장이 됐고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작은아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후배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뭔데?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 결혼 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후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후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해요.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줘요. 매일 힘들어요. 근데 애가 있어서 이혼은 못하겠고, 저는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15년 동안. 근데 결국 이혼했어. 후배가 놀라며 물었어요. 부장님도 이혼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2년 전에.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 후배가 물었어요. 애들은요? 애들은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애들도 괜찮아. 오히려 더 밝아졌어. 엄마가 행복하니까 애들도 행복한 거야. 후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저는 후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있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후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부장님. 용기를 주셔서. 저는 후배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니. 제가 겪었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렇다면 제가 겪은 15년의 고통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후배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다. 자기도 나처럼 시댁 문제로 힘들다고. 나는 내 경험을 나눠줬다. 그리고 용기를 줬다. 참지 말라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15년을 참은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15년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보름달이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요. 문득 2년 전 환갑잔치 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떠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달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여유가 있어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볼 여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볼 여유가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내일 아침 회의 준비하라는 알람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제가 주인인 삶이니까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저는 단 5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은 15년에 걸쳐 준비된 5분이었어요. 15년간의 무시, 15년간의 참음, 15년간의 자존심 상실이 만든 5분이었죠. 그리고 그 5분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날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아니, 더 일찍 그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저를 위해 내린 최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전하게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오직 저 자신으로서요. 김민지로서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밝은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죠. 아이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면서요. 큰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숙제 다 했어?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했어요. 작은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오늘 태권도 있어요. 끝나고 같이 치킨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늘은 치킨 파티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입는데 문득 2년 전 환갑잔치 날 입었던 빨간 원피스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연회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지금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은 그날과 비슷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더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싸워야 할 것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저 저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팀원들과 상의하면서요. 점심시간에 후배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저 어제 상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말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후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부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내 행복을 위해 선택할 용기를 가져. 퇴근 후 아이들과 치킨을 먹었어요. 작은아이가 치킨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행복하죠?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작은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맨날 웃어요. 친구 엄마들은 맨날 화난 얼굴인데 우리 엄마는 맨날 웃어요. 큰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진짜 좋아 보여요. 저는 두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맞아. 엄마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더 행복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요.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행복은 제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2년 전 환갑잔치 날 저는 5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제 자신을 잃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행복하니까요. 진정으로 행복하니까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2년 전에 나. 용기를 내줘서, 당당하게 선택해줘서, 나를 지켜줘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행복한 지금의 내가.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도 말했어요. 계속 당당하게 살아. 계속 나답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진짜 삶이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자유로웠어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은 완전한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제가 평생 원했던 거였어요.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대됐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는 제 것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하루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2년 전 환갑잔치 날 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저는 단 5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선택에 감사해요.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행복한 지금의 제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용기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끝낼 줄 아는 거라는 거요. 진짜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타인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김민지로서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삶이에요.